반갑습니다. 석촌 호수가 잠실에 있고 또 불광사 옆에 있어가지고 불광사에 엄청난 장엄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금 그걸 호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호수만 보면은 석촌 호수의 한 면만 보는 거죠. 왜 석촌 호수가 됐지? 그렇게 해서 또 연세가 좀 드신 또 옛날부터 여기 또 살았던 또 뭐 지금은 비록 돌아가셨지만 또 안 계시는 분들 또 기록 그거에 의하면은 저게 이제 한강이었던 거죠. 한강이었는데 큰 홍수가 났다면 어느 해인가요? 그렇게 하면서 도대체 얼마나 큰 홍수가 났길래 한강 물길이 이제 바뀌어 버린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한강은 이제 지금 한강이 되어 있고 석촌 호수는 지 혼자 뚝 떨어져 가지고 강이 이제 어느 날 호수가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서울 시내 이동하면서 늘 길 막히는 것만 생각하고 일요일이라는 사실을 잠깐 망각하고 택시를 탔더니 10시에 여기 내려다 주는 거예요. 30분 동안 뭐 하지? 나도 오래간만에 석촌 호수를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 강이었던 석촌 호수를 또 가운데다가 다리를 이렇게 또 놔가지고 한쪽은 동호, 한쪽은 서호 그려놨습니다. 석촌 호수 하나 안에서 정말 많은 얼굴들이 있는 거죠. 한 100, 얼마 정확한 기록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에는 한강이었고, 어느 한순간에 홍수가 나서 물길이 바뀌면서 호수가 되고, 또 그 호수가 주변에 또 많은 집들이 들어서고, 또 인구가 늘어나면서 가운데 다리가 만들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동호와 서호로 나누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석촌 호수 하나만 보면서 내 눈앞에 있는 오늘 아침에 산책하기 좋은 벚꽃나무가 뺑 둘러 심어져 있는 그런 산책로, 이거는 석촌 호수의 한 면만 보는 거죠. 저는 뭐 석관이 조금 고약하게 들어가지고요, 하나에 이렇게 사건이 있으면 이쪽 각도에서도 한번 보고 저쪽 각도에서도 한번 보고 또 사물이 있으면 이쪽 각도에서도 한번 보고 이제 저쪽 각도에서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생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우리 부처님은 한 면만 보지 말고 양면을 같이 보라. 조금 더 가능하거든 상하까지 입체적으로 사물을 이렇게 보라.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중도고, 또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 모든 만들어진 것은 영기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남들할 때 얘기할 때 불교가 다른 종교하고 가장 큰 교학적 차이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제 영기하고 중도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기하고 중도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러면 경전 안에서 보고 있으면은 그건 살아있는 활구가 아니죠. 그건 사구입니다. 생활 속에서 영기, 중도 같이 보는 거죠. 석촌 호수를 하나 보면서 영기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고, 옛날에는 한강이었다더라. 그 다음에 오늘 보면서 호수와 한강을 이제 동시에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더 가능하다면은 동호와 서호도 같이 봐야 되겠죠. 저희들 어릴 때 배울 때는 3.1 빌딩이 한국 경제를 갖다가 상징하는 건물이었습니다. 조금 더 크니까 63 빌딩이 제일 높더만요. 이제 1년 전부터는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이제 1, 2, 3 빌딩이 이제 제일 높은 빌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살림살이의 규모에 따라서 한국 사회를 갖다 상징하는 빌딩도 연기적 조건에 의해 가지고 변해가는 거죠. 그 다음에 1, 2, 3 빌딩 제일 높네. 저것도 기록 언제 깨질지 모르죠. 3.1 빌딩 만들 때만 해도 당분간 기록 안 깨질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63 빌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면은 모든 게 전부 다 연기적 조건 아래서 이게 이제 다 만들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이제 책을 이렇게 한 권을 썼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쩌다가 나온 책입니다. 어쩌다가 책을 내기 위해서 책을 내는 경우가 있고요.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책이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훌륭한 부모가 되어야지 하고
이렇게 결심하고 결혼해서 애들 키우는 분은 또 물론 계시겠지만 정말 어쩌다 보니까 부모가 돼가 있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 있고 어쩌다 보니까 손주를 보고 있고 예. 어쩌다 보니까 가장이 되어 있고 어쩌다 보니까 주부가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은 어쩌다 하지만 그 어쩌다는 말도 따지고 보면은 연기적 조건이 변화하죠. 그래서 주변의 조건이 나로 하여금 가장이 되게 했구나. 주변의 조건이 나로 하여금 집안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안주인이 되게 했구나. 주변의 조건이 내가 부모가 되었구나. 주변의 조건이 내가 손주가 생겼구나. 며느리를 봤구나. 다 이제 흐름 속에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연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정말 참 어쩌다가 책을 냈는데 그 뭐 어쩌다가 나온 게 아니죠. 그때는 이제 우리 그 조계종 이제 달마넷이라고 하는 그 종단 이제 그 사이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글을 이렇게 올려달라고 이제 부탁이 왔더라고요. 콘텐츠를 좀 풍부하게 해야 볼 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온다. 아주 초기의 일입니다. 1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단 홈페이지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하는데 그래도 내가 좀 기여할 바가 있다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하나씩 둘씩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기적인 조건이 없었다면은 그 책이 이제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걸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눈여겨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의 연기적 조건이 성숙해서 무르익으면은 뭔가 하나 이제 결과물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우리 살림살이고 또 우리들은 이제 중생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제가 이제 첫 책 나온 그 출판사가 그때만 해도 엄청나게 큰 출판사였습니다. 그랬는데 또 모기업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출판사는 그 이제 상당히 그 뭐 자회사라고 그럽니까? 가지 회사가 많았는데 그거 이제 다 정리하고 본래 있던 것만 이제 남기고 그 기업도 이제 상당히 또 어려움을 처하게 되고 지금은 또 많이 이제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 모기업이 어려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딸려있던 출판사가 같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기업은 출판사로부터 시작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 책 한 권 안에도 이렇게 많은 그것도 불과 10년 만에 엄청난 연기적인 변화가 이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이 이제 절판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아주 또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책 한 권 이렇게 어떻게 좀 구해줄 수 없습니까? 저도 없는데요. 그 대답도 한두 번이죠. 야, 이렇게 참 열혈 독자가 있는데 필자가 이런 식의 태도는 어느 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있는 그 조계사에 이렇게 자주 오고 행사에 자주 오는 이제 그 모녀 이제 가족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컴퓨터를 아주 능숙하게 다루는 이제 젊은 세대가 뭐 저는 그 생각도 못 했죠. 스님 제가 그 고서점 인터넷을 한번 뒤져 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네. 그래 이제 막 찾더니 어디에 몇 건, 어디에 몇 건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해오는 것만큼 내가 새 책값을 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수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판사 일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왜?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또 좀 이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또 재밌는 것은 제가 또 책을 또 상당히 이렇게 이제 여러 권을 냈는데 그 가운데에서 고서점, 그 다음에 인터넷 중고서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책은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도 없어지고, 뭐, 저도, 이제 뭐 절판됐으니까 잊어버리고 있고, 그래 했는데, 자기가 자기 생명을 가지고 안에서 자기 혼자서 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또 생명이 있는 것들도 있구나. 정말 참 잊혀지는 책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렇게 또 그 경외감이 일어나더라고요.
가끔 우리 지금도 뭡니까? 출판사는 이제 일반 이제 동네 서점들은 거의 문을 닫죠. 대형 서점 빼고는요. 서울 시내에 있는 몇 개 큰 서점 빼고는 대체적으로 이제 다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는데 어쩌다가 살아남은 동네 서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신문에 뭡니까? 기사가 될 정도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아니, 서점이 동네마다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랬는데 동네마다 살아있는 서점이 화제가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서촌을 갔습니다. 그 대호 서점이라고 있더만요. 또 가끔은 이제 그 언론사에 그 매스컴을 타는 이제 그런 서점입니다. 앞에 이제 지나가게 되죠. 그랬는데 그것도 이미 언론을 타고 유명해지니까 박제화된 서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중고 서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청계천에서 만나는 그런 이제 서점이 아닌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쇼 윈도우 안에 들어가 있는 중고 서점. 하여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것도 중고 서점이 살아남는 것은 참 기특한 일인데 저런 식으로 되는 것은 저것도 좀 아니다. 요새 이제 도시가 이제 자꾸 이제 우리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로 이제 처음부터 큰 마을이 없어가지고 개발하는데 이제 별 애로사항이 없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주변에 그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데 개발하는 데는 이제 비용이 싸게 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도심이 이제 공동화가 일어납니다. 구도심이 공동화가 일어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도시가 이제 피폐화되는 거죠. 설렁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이렇게 재개발하는 거, 그거는 기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삶의 생태계가 다 깨지는 거죠. 그럼 이것도 아닌 것 같다. 그것도 우리가 뭡니까? 개발 시대 때 그냥 새로 만들고 높이 만들고 크게 만들고, 한 50년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거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또 반성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는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맞은 건 줄 알고 제일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세월이 또 한 50년의 역사가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던 거, 오래된 거, 또 역사가 있는 거, 여기에 대한 이제 소중함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다. 도시 재생산업, 요새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우리 제가 은혜사에서 좀 살았는데 은혜사 위에 그 백흥암이라고 하는 암자가 있습니다. 그 암자가 이제 상당히 이렇게 이제 고색 창현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이 이제 은혜사에 왔다가 실질적으로 은혜사에 오는 사람들이 그 이제 백흥암이라고 하는 암자를 보기 위해서 이제 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가진다는 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나무라고 하는 것이 자연 수명이 있잖아요. 내가 20대가 되었고 50대가 되었고 또 70대가 되었고 또 내 아들이 그 전철을 밟아가고 또 내 손주가 또 그 전철을 밟아가고 그런 가운데서 뭔가 이어지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집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주지스님이 싹 뜯고 새로 안 짓고 싶었겠어요? 큰 집 수리하는 것보다 새 집 짓는 게 훨씬 싸게 칩니다. 그런데 이 불사하시는 스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석가래가 조금 문제가 발생했다. 석가래만 싹 뽑아내고 딱 집어넣습니다. 그것만. 그런 식으로 했는데 당신 그 말씀을 들자면 새집 한 채 짓는 것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훨씬 많이 들어가고 공력도 훨씬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재생의 그 정책을 이렇게 이제 그 펴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우리 돈 깨끗하게 싹 정리하고 하면 좋죠.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것들, 잃어버리는 것들, 이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다시 반복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마 지금 새로 이렇게 깨끗하게 불사해 놓은 절에 가면은 어렸을 때 수학여행 갔을 때 간 그 절이 아니죠. 뭔가 모르게 허전하단 말입니다. 또 어릴 때 고향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도 옛날 집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좀 나은데 또 집을 싹 새로 지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집 하나가 단순한 집 하나, 그 집에 사는 사람의 것만 아니고 그 집을 다녀갔던 오래된 켜켜하게 쌓여있는 그 역사가 이제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이제 백흥암식으로 저렇게 이제 불사를 하게 되면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뭡니까? 사는 사람도 편리하고, 그 다음에 이 절에 어릴 때부터 수학여행으로 다녀가신 분들이 그 추억도 같이 보존해주고, 도대체 이런 이제 묘안이 뭔가? 내 사는 사람만 생각하면 답이 간단하죠. 또 반대로 이 절을 갖다가 이 절에 와서 옛날 이 풍광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입장만 봐도 문제는 간단해지죠. 그건 뭐 절 뭡니까? 불사 안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살고 있는 사람이 불편하죠. 살고 있는 사람의 편리를 갖다가 찾다가 보면은 이 절하고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의견이나 삶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추억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삶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거 어떻게 잘 보존할 건가? 양쪽에 다 만족되게. 옛날에 우리 전통사찰을 다녀갔던 사람들의 그 추억도 살려주고,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의 생활의 불편함도 좀 해소해주고,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결국 뭡니까? 이거는 이제 중도밖에 없죠. 양쪽 다 만족시키는 안.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어릴 때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제 도시에 와서 나름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끔 이제 자기 고향에 이렇게 제시를 짓는 사람들을 제가 이제 들어 봅니다. 그 다음에 동네 노인정을 이렇게 지어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살던 옛날 집은 그대로 두고 그 옆에다 집을 지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 문중의 식구들이 모였을 때 그 제실의 공간, 그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안에 뿌리는 생가로 이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저 방법을 하면 되겠다. 일본에 가면 그 이세 신궁이라고 있습니다. 이세 신궁. 그런데 그거는 신궁이 두 개입니다. 두 채입니다. 똑같은 집이요. 20년 만에 한 번씩 새로 짓습니다. 한 번은 이 집을 새로 짓고, 한 번은 이 집을 새로 짓고. 저거다 바로. 그럼 뭡니까? 전통성도 보존되고, 그 다음에 나무집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도 같이 극복이 되고. 그런데 이러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난 하중이 발생하죠. 또 거기에다가 상당한 공간적 넓이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토지의 2배가 돼야 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을 갖다가 감수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감수를 하지 않고 내가 전통도 지키고 현대의 편리함도 누리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이세 신궁이 한 20년 주기로 해서 이제 궁을 다 새로 짓습니다. 똑같이 짓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들어가는 목재가 있겠죠. 신라 때 목재와 고려 때 목재와 조선의 목재, 이게 같아야 되죠. 그렇게 해야 그 복원이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세 신궁은 어떤 방식을 썼느냐? 그 절 뒤에 산을 전부 다 나무를 조림을 하는 거죠. 복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상당히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고 있었던 기존 사람들에 대한 추억도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살았던 사람들의 추억에 대한 것도 만족을 시키고, 지금 사람들의 그 부분도 만족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설사 여러 가지 요건으로 실천에 옮기기에는 상당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늘 의식적으로는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 장흥이라고 하는데 우리 뭡니까? 그 경기도 그 꼴짝 이름이 뭐죠? 장흥 유원지 있죠. 거기에 가면은 그 안정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완전히 새 절입니다. 그런데 앞에다가 뭐라고 붙여놨느냐? 천년고찰 안정사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저 뭐지? 본래 절이 동대문구에 있었습니다. 창신동에. 아파트가 이제 계속 들어옵니다. 절이 이제 굉장히 만약의 경우에 이제 규모가 컸고 전통사찰적 가치가 아주 높았으면 아마 보존이 됐겠죠.
이제 창건설화는 이제 저 무학대사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신라때까지 올라가고요. 중건은 이제 중창은 이제 무학대사 이제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뭐 그 개발의 논리에 밀려가지고 저를 도저히 더 이상 보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리를 지킬 것인가, 옮길 것인가, 주지스님이 상당히 이제 머리가 아프셨겠죠. 그래서 이제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제 땅값이 이제 엄청 올라간 거죠. 교회에 가면은 지금 있는 우리 토지 한 10배 이상의 이제 부지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이 절의 역사적 정통성을 갖다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제 이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근데 사찰은 이제 아마 가정집보다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절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재생 가능한 것, 재활용 가능한 것, 리뉴얼이 가능한 것, 기와장부터 다, 그 다음에 현판들, 전부 이제 옮긴 거죠. 그런데 지금 가보면은 그 절 규모가 전에 있던 절에 뭐 제가 볼 때는 한 10배는 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완전 현대식 건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 구석구석에 그 옛날 안정사라고 했던 뭐 얼마 안 됐습니다. 20,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절이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옮기는 것이 가능한 거, 물론 이제 부처님을 포함했어요. 현판, 뭐 기와장, 또 뭐 석가래, 기둥 옮길 수 있는 거 다 이제 가능한 거, 그걸 이제 다 옮긴 거죠. 그러니까 앞에다 뭐라고 붙입니까? 장소는 달라졌고 절 규모도 달라졌고 사실은 딴 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 고찰 안정사 앞에 돌멩이에다 얼마나 크게 써놨는지 모릅니다. 위로가 되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 절을 옮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절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를 갖다가 새 건물에다가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을 했다. 그런 이제 정신 자세죠. 그런 마음가짐들. 그 다음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런 마음가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 개인의 많은 희생과 헌신과 부담, 경제적 부담 포함했어요. 그게 이제 같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문화 하나 지켜가고 그 다음에 옛추억 하나 지켜가는 거, 물론 뭐 남이 내 옛추억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그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 안에서 나의 옛추억을 지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 이사 가면서 헛 물건 싹 정리하고 새 아파트 왔으니까 쫙 다 갈아치우는, 세간살이 다 갈아치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반대하죠. 저거 내 시집 올 때 가져온 건데. 우리 저 남군님하고 저 사연이 있는 물건인데 아마 그런 얘기들 들을 겁니다. 젊은 세대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도가 이제 좀 떨어지죠. 아이, 뭘. 그러니까 어른 세대들은 좀 이렇게 농경적인 한 자리에 이렇게 고정돼서 살던 것, 이런 문화가 있는데, 이제 젊은 세대는 뭡니까? 노마드 문화죠. 계속 옮겨다니는 문화죠. 옮겨다니는 문화니까 뭐 크게 요즘은 아예 집안에 다 돼가 있는 거예요. 뭐 자기가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거 없는 거, 뭐 빌트인이라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사고가 이제 다르죠. 그러니까 전통 문화를 하나 지키려고 하는 것도 가치관이 다른 세대가 한 공간에서 한 집안에서 같이 살면서 이거 합의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엄청나게 지난한 문제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내 노력이 들어가고 내 의지가 들어가고 내 역사적 안목이 들어가야 되고 내 가치관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책을 이제 보다가 어느 아침에 또 갑자기 이제 우리 또 불광 출판사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스님, 할 말이 있습니다. 출판사 전화하면 제일 무서운 게 또 뭐지? 젊을 때는 글 하나 이렇게 쓰는 게 시간도 좀 작게 들어가고 빨리 만들어지고 하면은 이렇게 조금 덜 괴로운데, 이제 나이가 되니까 순발력도 떨어지고요. 생각은 많은데 이게 이제 한 편 한 편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동력이 젊은 시절에 비할 바가 아닌 거예요. 또 뭐지 하고 이제 긴장을 하고 있었더니 그 이제 첫 번째 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다시 한번 내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아니, 뭐, 살 사람 이미 다 샀는데, 그거 뭐 새로 내가지고 시장이 있겠습니까? 예, 이제 그래 이야기했죠. 그거는 뭐 스님이 간섭할 일이 아니고요. 그거는 출판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스님은 내겠다, 말겠다, 이거 대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인터넷 서점 뒤져서, 청계천에 현정방 뒤져서, 그래가지고 몇 건씩 이제 이렇게 모아가지고 혹 찾는 사람들한테 이제 계속, 갈라주다가 보니까, 뭐 많지는 않지만은, 아직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그 돌고 있다는 이제 그 사실이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경이로웠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뭐 또 아주 기쁜 표정으로 네 그렇게 하세요 이래 대답할 수가 또 없는 거예요. 30년이 흘러서는 모르겠습니다. 제 책을 처음 샀던 분들이 다 이제 열반에 이르시고 이제 신세대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서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그분들 지금 제가 그대로 만나고 있는데 저는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늙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도대체 10년 동안 도대체 시장이 얼마나 만들어졌을까? 그래 이제 대답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죠. 절에서는 묵언하면은 동의하는 겁니다. 묵언하면 동의하는 겁니다. 아무 말 안 하면은 그냥 찬성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책을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 책을 이렇게 이제 또 보면서 좀 새롭잖아요. 처음 책보다는 훨씬 세련됐죠. 이제 두 번째 같은 책인데 훨씬 세련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도 좋아지고 편집도 예쁘게 하고 그랬는데 선생님 혹시 뺄 거 없습니까? 이래 또 묻는 거예요. 뺄 거 없습니까? 그렇게 10년 전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에 있어서 너무 안 맞는 내용이 혹시 없느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읽어도 10년 후에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글, 이런 글이 좋은 글이구나. 그래서 너무 시류에 민감한 글은 생명력이 없구나. 그걸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 뭘 생각하게 됐느냐. 그래도 아무리 새로 내는 거지만, 불사를 새로 하듯이 새 책을 만들려면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정말 안 빼면 안 되는 거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전에 그 책이 가지고 있던 그런 정체성도 그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달리하고 편집을 따로 하고 또 제목을 조금 이렇게 새롭게 만들고 그랬는데 첫 책은 만드는 거 출판사에서도 제가 볼 때는 별로 기대를 안 하고 만들었던가 봐요. 지금 와서 보니까 거의 책 만드는데 제작비가 안 들어간 책이네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종이도 뭐 누리끼리 한 재생지에다가 돈 들인 데라고는 표지 사진 하나 그것 돈 들이고 나머지는 기본 비용만 들어가도록. 왜냐하면 제품을 만들어내면 팔려야 되잖아요. 어쩌다가 이제 나온 책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이 또 의외로 이제 또 상당히 이렇게 이제 대중들한테 이제 이렇게 호응을 이제 받게 됐는데 그렇지만 같은 책이지만 전혀 다른 책. 같은 뜻을 하면서 다른 책. 할머니하고 손주가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늘 이제 이렇게 뭐 그 글을 쓰면서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거 중도하고 연기를 갖다가 많은 사례를 수집해가지고 요즘 사람들한테 좀 알아듣기 쉽게 경전 안에 나오는 대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그래서요. 또 뭐 집단 두 개가 있는데 서로 의지하고 있는데 한 집단을 치워버리면 다른 집단이 넘어간다. 경전 안에 이제 수도 없이 연기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2500년 전에 그때 언어입니다. 그러면 이런 중도와 연기를 갖다가 요즘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사례를 수집해야 되겠다. 그 사례를 수집해서
전달할 수 있는 최대한 지금 사람들이 언어로 좀 바꿔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제 기본 밑에 깔고 있는 이제 틀입니다. 중도와 연기의 사례를 불교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도와 연기에 맞는 현실 속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사례들을 발굴해서 이걸 조금 말랑말랑한 현대의 글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책을 봤더니 또 한번 이제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참 이때도 어쩌다가 나온 책이지만 그때도 말은 안 했지만 참 이 중도 연기를 전달하려고 참 애를 썼구나.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 의식 속에 남아 잠재되어 있구나. 늘 잠재되어 있었구나. 이제 고구마 하나를 이제 보면서 이 책 34페이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구마 하나도 가을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두어 들이면은 열매가 되죠. 봄에 고구마를 갖다가 다시 파종을 하게 되면 그건 씨앗이 되는 거죠. 고구마 하나 안에 씨앗적인 요소, 열매적인 요소가 같이 들은 거죠. 어제 이제 저기 그 연무대에 그 농산 훈련소에 그 연무대라고 하는 이제 그 우리 그 육군 훈련소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호구 연무사라고 하는 이제 절이 있는데 어제 이제 포교장 선생님 모시고 가서 이제 그 한 3,000명 정도의 이제 포교 사단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행사를 하고 이제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가는 시간이 이제 또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 사니까 이제 시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시쯤 돼서 이런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출발했는데 저녁 시간까지 이제 배가 조금 고프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연무대 제일 가까운 이제 휴게소에서 고구마를 이제 간식거리가 이제 많죠. 젊었을 때는 맛있고 달달한 걸 잘 먹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군밤, 고구마 이걸 이제 사서 먹고 있는데 저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왜 간식 먹는 게 이렇게 바뀌어 버렸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좀 덜 인공적인 걸 찾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이가 들면 보수화가 된다고 그러더니 진짜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사 먹은 것은 이제 그 고구마는 이제 열매죠. 그것도 뭐 다 구워가지고 이제 주죠. 귤도 한번 가만히 이제 보게 되면은 중국 속담에 이제 강남 귤, 강북 탱자. 이거는 또 210페이지에 있네요. 똑같은 귤인데 강남 땅으로 가면은 귤이 되고 강북 땅으로 가면 탱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선사들이 이제 시에 나오는 겁니다. 또 선사들이 뭐 자연과학적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뭡니까? 식물학적 견해가 있나 없나 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벌써 송나라 때 시거든요. 그로부터 뭐 1000년 이상 흘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식물학 하는 또 아는 이제 교수님한테 전화를 했죠. 탱자하고 귤이 같은 과입니까? 그래 물어봤습니다. 같은 과라네요. 같은 과래요. 야, 어떻게 1000년 전에 선사들이 이게 같은 과인 줄 알았지? 왜? 강북에서는 탱자가 되더니 강남에서는 귤이 되네. 이래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를 가지고, 운이 한가라고 그럽니다. 그걸 가지고, 강북 사람은 탱자로 보고, 강남 사람은 귤로 보는 거예요. 이야, 송나라 때 스님도 이렇게 귤 하나를 나눴고, 양면에서 같이 봤네? 중도로 봤네? 그리고 또 중도는 뭡니까? 답이 또 있어야 되죠. 뭐 강남 귤, 강남 탱자 이러면 이분법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중도가 아니잖아요. 양변을 본다는 것은 정도, 바른 길을 찾기 위한 거잖아요. 중도는 가운데 중자이기도 하지만 바를 정자거든요. 정도라는 말이거든요. 다음 구절이 참 악권이었습니다. 봄이 되면은 같은 꽃을 피우네. 봄에 꽃 올라올 때는 이게 탱자 꽃인지 귤 꽃인지 구별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은 과라는 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다니. 자뻑이라고 있죠? 자도치.
그다음 것도 아주 재밌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가정생활 속에서 흔히 이제 만나는 겁니다. 신랑이 이제 새벽 3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안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요? 하고 이제 막, 늦게 왔으니까 이제 안 들어야 될 말들을 이제 좀 듣게 되겠죠. 그래서 신랑이 이제 논리가 궁색하잖아요.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니, 아침 새벽 3시에 왔는데 뭐가 늦게 들어온 거냐고. 얼마나 일찍 들어왔느냐고. 얼마나 일찍 들어왔느냐고. 새벽 3시가 일찍 들어온 거야? 늦게 들어온 거야? 갑자기 이제 헷갈리게 된 거죠. 뭐, 실생활 속에서 헷갈리지는 않겠지만, 냉정하게 이제 냉전이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 이제 외국에 멀리 나갔다가 이제 공항에 이제 한 12시나 돼서 도착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3시에 도착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같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늦게 들어온 거죠? 또 이제 몇 년 후에 다시 또 외국을 나가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찍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새벽 3시에 나갔습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일찍 나간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새벽 3시죠. 새벽 3시가 가지고 있는 양쪽 면이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 신랑의 위치에서는 일찍 들어온 겁니다. 맞죠? 새벽 3시에 왔으니까. 각 씨 입장에서는 뭐야? 12시는 넘어서 들어왔어? 늦게 들어온 거죠. 같은 시간인데. 시간도 우리가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이 오종 홍인 스님을 만나가지고 행자입니다. 뭐 전혀 그 기라성 같은 이제 우에 선배들을 다 이제 제끼고 오종 홍인 스님한테 이제 간택을 받죠. 뭐 가지고 간택을 받는지 아시죠? 중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중도?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지만은 불성에는 남북이 없습니다. 딱 요 한마디입니다. 인유 불성이지만 불성무 남북입니다. 딱 중도 한마디입니다. 고수들은 긴 이야기 필요 없습니다. 저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일약 행자가 오종 홍인 스님의 눈에 들어가게 한 것도 부처님께서 늘 강조하시던 그 중도,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아주 좋아하는 규절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제 징기스칸 밑에 있었던 그 참모라고 그러죠. 돈유쿠크라고 하는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망할 것이요.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는 흥할 것이다. 뭡니까? 머물고 있는 사람, 움직이고 있는 사람, 그것도 양변이죠. 이게 징기스칸이 몽고 제국을 갖다가 대제국을 갖다가 건설하게 된 근본 원리입니다. 끊임없이 이동하는 거죠. 요즘 뭡니까? 미니멀리즘? 스마트, 다 그거잖아요. 부피 줄이고, 몸짓 줄이고, 생활 단순하게 하고. 또 우리 이제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이제 무소유죠. 그렇게 해서, 그것도 보니까 또 110페이지에 있네요. 내가 이렇게 10년 전에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다니. 이야, 두 집 상자고. 제가 이거 돌 얘기를 가끔 이렇게 이제 듣게 되는데요. 그분 그 책에서 제가 한번 본 건데요. 당신 지금 뭐 이름도 이렇게 나하고 또 뭐 유명한 필자하고, 그다음 뭐 강연, 방송 뭐 이렇게 이제 두루두루 많은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기 20대 글을 보게 됐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그때 다 생각하고 있었네. 좀 조직화되고 좀 치밀화되고, 그 다음에 좀 양념을 좀 이어가지고 이제 말랑말랑하게 만든 그거는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던 이 생각, 이미 내 20대 때 다 하고 있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변할 것 같은데, 연계의 원리 해가지고 많이 변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80년이라고 하는 이 인생이 길다고 하면 길지만 많이 안 길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참 옛날 책들을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내가 10년 전에 참 그때는 이제 뭡니까? 글도 장식이 별로 없더만요. 고구마나 군방 구워 놓은 것 같이요. 그다음 무슨 뭐 호두 과자나 뭐 델리 만주나 이런 식의 글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생각과 크게 바뀌어 있는 것은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관심사를 가지고 그 중도와 연기를 갖다가 표현하기 위한 노력이나 사례는 많은 부분들을 인용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갖다 이렇게 이제 전해주고자 하는 이거 뭐 스님네로서의 의무라면 의무고요, 부처님 제자로서의 또 의무라고 하면 또 의무죠. 이런 태도들은 별로 바뀐 게 없구나. 그렇게 해서 참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참 내가 생각해도 내가 괜찮네. 그다음으로 이제 우리 임재 스님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만요. 공적으로는 바늘만큼도 용납할 수 없다. 공적으로는. 그런데 사적으로는 뭐 수레와 말이 지나갈 만큼 커도 좋다. 여러분, 사적으로는 얼마든지 인정을 또 베풀고 해라. 그렇지만 공적으로는 뭐 엄격하게 해야 된다. 공과 사는 항상 잘 구별해야 한다. 또 임재 스님이 또 그 당시에 뭐 서기 한 700년쯤 됩니다. 그때 이제 이런 또 중도 얘기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공과, 지금 우리 뭡니까? 성공후사 그러죠. 공과 사는 항상 잘 구별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양변이죠. 또 중도죠. 공과 사를 잘 구별하는 것이 뭡니까? 세 번째 아니죠. 공적인 것은 공적인 것으로, 사적인 것은 사적인 것으로 잘 하는 게, 그게 뭡니까? 중도적인 안이라는 겁니다. 제3의 안이라는 겁니다. 제3의 안이 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것은 공적으로 처리하고 사적인 것은 사적으로 잘 처리하는 것, 이게 제3의 안이라는 거죠. 중도 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양변을 보면서 그 양변을 보는 게 답입니다. 이것 하고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도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엄청난 사색, 엄청난 관찰력, 또 엄청난 일관성, 그 틀을 가지고 사물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해석되지 않는 것, 또 해석할 수 없는 것,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들이 중도와 연기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중도와 연기의 틀을 가지고 사물을 보기 시작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번뇌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표정에 이제 크게 변화가 없어집니다. 사람이 뭡니까? 희노애락의 감정 기복이, 진동폭이 젊을 때는 크죠. 그런데 나이가 지나면 이게 점점 작아지죠.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불광사에 다니고, 또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경전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수행이 돼가는 거죠. 쌓여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도 이제 감정의 기복이 이제 없어지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또 정진을 하고 이렇게 또 와서 법문을 듣고 또 부처님 경전을 읽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다 뭐냐? 중도 연기의 원리 터득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을 갖다가 다스려가는 수행법의 쌓임인 거죠. 좀 편안해지는 거죠. 마음이 편안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나타나죠. 애들 학교 갔다 와가지고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뭐 지가 말 안 해도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얼굴에 다 나타나죠. 또 신랑이 늦게 퇴근해가지고 뭐 본 게 또 오늘 또 인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구나. 모른 척 해야지. 딱 그렇게 하죠. 아니 갑자기 또 우리 또 안주인이 동창회 갔다 오더니 또 인상이 별로 안 좋아지고 왔습니다. 또 그것도 뭐라고 그러면 이제 안 되죠. 그랬는데 기분이 좋거나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환희심이 일어났거나 또 우리가 이제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안정이 일어나면은 또 그것이 뭡니까? 남한테 감화력을 주죠. 남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씩 쌓여가면서 그게 이제 뭐 어디에 남느냐? 얼굴에 남는 거죠. 뭐 딴 데도 물론 남겠지만 딴 데는 뭐 다 가리고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뭡니까? 얼굴에 그 사람이 살아왔던 한 인생, 중도와 우리 이제 불교적 이상적 인간형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그런 중도와 연기적 원리에 의거해가지고 사물에 대한 양변을 이렇게 보는 것을 갖다가 늘 염두에 두면서 중도 연기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유하게 되면은 번뇌가 이제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번뇌의 줄어듦이 점점 쌓여 가지고 그게 이제 내 얼굴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그 얼굴이 이제 편안해 이제 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겠죠. 예, 뭐 성형외과 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열심히 또 우리 이제 석촌호수를 돌면서 운동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방법과 함께 사물을 바라볼 때 한 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면적인 입장에서 봐야 되겠구나. 왜? 부처님이 늘 중도를 이야기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 10년 전의 고민, 그것을 이렇게 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가지고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덕으로 하시는 일 잘 되시고 모든 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부처님께 축원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